실제 사연에서 영감을 받아 각색을 통해 공감과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를 함께하려 합니다. 이곳에 등장하는 장소와 이름, 인물이나 시간 등은 실제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아들의 행복만이 제 유일한 삶의 이유였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으로 아들에게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며느리와 아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것이 제 행복이라고,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제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솔직히 어머님과 같은 공간에 계속 있으니까 숨이 막혀요. 그 순간 72년을 살아온 제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간절히 바랐던 단 하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제발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저는 그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방법은 아마 그 아이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을 겁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바랐던 개인적인 공간을 얻은 대가로 치러야 했던 것들, 그리고 제가 되찾게 된 것들. 72세가 되어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저 자신을 잃고 살았는지를, 그리고 제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이제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닌 오롯이 저 자신으로서 살아가기로 결심했던 그 순간부터의 이야기를.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화자입니다. 올해 72살이고 부산 영도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27의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살배기 아들 성훈 하나만 남겨두고 말입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온통 성훈 하나뿐이었습니다. 남부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성훈을 키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밑반찬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손님들이 이 집 김치가 제일 맛있다며 찾아올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모든 게 성훈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성훈은 정말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어머니 속썩이는 일 한 번 없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을 때는 너무 기뻐서 시장 사람들에게 떡을 돌리며 자랑했습니다. 화자씨 복 많이 받았네. 아들이 서울대라니.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지? 그 말들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흘린 모든 땀과 눈물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성훈이가 대기업에 취직하고 35살에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그렇게 기뻤습니다. 며느리 지선이는 32살로 명문대 출신에 예쁘기까지 했습니다. 첫 인사를 드릴 때 정중하게 절을 하며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성훈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신혼집 마련할 돈이 부족해서 죄송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집 마련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35살이면 결혼하기에 늦은 편도 아니지만 강남 아파트값은 정말 살인적이었으니까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라. 엄마가 해결해 줄게. 그동안 반찬가게 하며 모은 돈과 남편 보험금으로 장만해 둔 전세금, 그리고 제가 살던 작은 집까지 팔아서 강남구에 있는 32평 아파트를 사줬습니다. 시세가 8억이었는데 제가 가진 돈을 모두 털어서 겨우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성훈이가 눈물을 글썽였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살 곳이 없어진 거예요. 어머님, 저희와 함께 사시는 게 어떨까요? 지선이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성훈이도 고개를 끄덕였죠. 엄마 혼자 계시기 어려우시잖아요. 우리 집이 넓으니까 함께 사세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젊은 부부와 함께 사는 게 과연 좋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달리 갈 곳도 없었고 아들과 며느리가 원한다니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럼 폐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해서 저희 셋의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마다 아들 부부를 위해 든든한 아침을 차려주고 집안 청소며 빨래며 모든 일을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지선이는 직장에서 바쁘니까 집안일은 제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성훈이는 늘 고마워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집이 이렇게 깔끔하네요. 자기야도 편하고. 지선이도 처음에는 반갑게 대해줬습니다.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저는 요리를 못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사소한 일에서 나타났습니다. 제가 정성껏 끓인 미역국에 대한 지선이의 반응이었어요. 어머님, 저 미역국 잘 못 먹어요. 왜? 어디 아파? 아니에요. 그냥 비린내가 나는 것 같아서요. 저는 미역을 몇 번이나 씻어서 끓였는데 비린내가 날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싫어한다니 어쩔 수 없었죠. 그날부터 미역국 대신 다른 국을 끓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며느리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였습니다. 제가 끓인 미역국을 내왔는데 다들 와, 정말 맛있다며 극찬을 했어요. 지선이는 그때 멋쩍게 웃기만 했습니다. 두 번째는 김치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김치를 담가왔고 시장에서도 하자씨네 김치가 최고라는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선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김치가 너무 짜요. 짜? 내가 맛을 봤는데. 요즘은 다들 저염식을 해요. 건강에 안 좋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음부터 소금을 덜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심심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소금을 조금 더 넣으니까 아직도 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지선이 입맛에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예 김치를 사 먹자고 하니까 지선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담가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워낙 까다로워서. 까다로운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뭔가 저를 시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추석 때였습니다. 성훈이의 사촌 형네 가족이 놀러 왔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해서 온갖 전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정성껏 상을 차렸습니다. 형수님, 이게 다 어머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사촌 형수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어머, 정말 맛있어요. 요즘 이렇게 솜씨 좋으신 분 보기 힘든데. 지선이 참 복 받았네. 그 순간 지선이의 표정이 확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네. 어머님 솜씨가 좋으시죠? 입으론 그렇게 말하면서도 표정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능한 며느리로 보이는 게 싫다는 듯이. 그날 밤 지선이가 성훈이에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오빠, 나도 요리 좀 해볼게. 어머님이 맨날 하시니까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겠어. 자기야, 엄마가 좋아서 하시는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아니야. 사람들이 날 보는 시선이 이상해. 며느리가 집에서 뭐 하나 싶어서.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거였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일부러 늦게 일어났습니다. 지선이가 아침을 준비할 수 있게 말이에요. 그런데 지선이는 그냥 빵이랑 우유만 내놓고 회사에 가버렸어요. 성훈이가 아침을 거르고 나가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는 다시 제가 아침을 준비했어요. 어머님, 제가 한다고 했는데. 아니야, 지선아. 성훈이가 아침을 안 먹고 나가더라. 오빠는 원래 아침 잘 안 먹어요. 이상했어요. 결혼 전에는 성훈이가 아침을 잘 챙겨 먹었는데 말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지선이는 저와 있는 시간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거실에 있으면 방으로 들어가고 제가 부엌에 있으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성훈이가 골프를 가고 집에 저와 지선이만 남았을 때였습니다. 지선아, 우리 같이 마트라도 갈까?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괜찮아요, 어머님. 저는 집에서 쉴래요. 그럼 같이 TV라도 보자. 요즘 재미있는 드라마 있던데. 어머님, 저 좀 피곤해요. 지선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TV를 켰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지선이 생각뿐이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뭔가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된 날이 왔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성훈이가 동창 모임에 나가고 지선이와 둘만 남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지선이에게 다가갔어요. 지선아, 우리 얘기 좀 해보자. 지선이는 휴대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요즘 내가 날 피하는 것 같은데. 내가 뭔가 잘못했니? 지선이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응, 편하게 말해도 돼. 솔직히. 어머님과 같은 공간에 계속 있으니까 답답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답답하다고? 네. 항상 누군가 옆에 있으니까. 숨이 막혀요. 숨이 막힌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가 내 숨을 막히게 한다고?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어머님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신혼부부인데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으니까 불편해요. 불편하다. 제 존재가 불편하다는 거였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가끔은 어머님도 외출하시고 저희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 말이 틀린 건 아니니까요. 신혼부부에게 둘만의 시간이 필요한 건 당연한 거였죠. 알겠다. 앞으로 신경 쓸게.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막힌다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제가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숨 막히는 존재라니. 다음 날부터 저는 정말 조심했습니다. 아침을 일찍 준비하고 일찍 치웠어요. 그들이 저녁을 먹을 시간에는 일부러 산책을 나갔습니다. TV를 볼 때도 소리를 최대한 줄였어요. 그런데도 지선이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냉랭해졌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요즘 자주 외출하시는데. 성훈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가 한 말을 아들에게 일러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성훈이가 회사 회식으로 늦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지선이와 둘이서 저녁을 먹게 된 거죠. 저는 지선이가 좋아할 만한 메뉴로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지선이가 식탁에 앉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저 오늘 회사에서 많이 먹어서 별로 배가 안 고파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몸에 안 좋아. 괜찮아요. 그냥 물만 마실게요. 지선이는 정말로 물만 마시고 일어나려고 했어요. 그때 제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지선아,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 지선이는 잠깐 멈춰서 저를 보았어요. 잘못하신 건 없어요. 그런데 왜 날 이렇게 피해? 예전과 달라도 너무 달라졌어. 지선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말해봐. 저는 저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결혼하면서 제일 기대했던 게 저만의 집, 저만의 공간을 갖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선이는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의 뒤가 무엇인지. 그런데 내가 있어서 내 공간이 아니라는 거구나. 지선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제가 이기적인 건 아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게 힘들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선이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라 누군가였다는 걸, 함께 살아야 하는 부담스러운 존재였다는 걸.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선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만약 가능하시다면 혼자 사시는 건 어떨까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전 재산을 털어서 마련해준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성훈이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엄마, 자기야, 뭐 하고 있어? 분위기가 이상한데. 지선이가 재빨리 일어나서 말했어요. 오빠 회식 일찍 끝났네. 밥은 먹었어? 응, 먹었어. 근데 둘이 무슨 얘기 하고 있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별 얘기 아니야. 그냥 여자끼리 수다 떨었어. 지선이가 대신 대답했지만 성훈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한잠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지선이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혼자 사시는 건 어떨까요?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을 위해 전 재산을 털어 마련해준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를 듣게 될 줄은.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말로 며느리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지만 제 방식으로. 지선이가 혼자 사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한 그날 밤부터 우리 집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며느리가 던진 그 한마디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성훈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볶음까지. 하지만 지선이는 식탁에 앉지도 않고 냉장고에서 요구르트만 꺼내서 마셨어요. 지선아, 밥 먹고 가야지. 괜찮아요. 저는 이게 편해요. 그 편하다는 말에는 어머님이 차린 밥상은 불편하다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성훈이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어요. 자기야, 왜 안 먹어? 엄마가 이렇게 정성껏 해주셨는데. 오빠는 드세요. 저는 아침 잘 안 먹거든요. 거짓말이었어요. 지선이는 원래 아침을 잘 챙겨 먹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어요. 며칠 후 더 직접적인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성훈이가 야근으로 늦는다고 했는데 지선이가 퇴근하자마자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선이는 식탁에 마주 앉더니 마치 회의를 주재하는 것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앞으로는 식사를 따로 하면 어떨까요? 따로? 네.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그게 서로를 위해서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놀라서 바라보자 지선이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님은 전통적인 음식을 좋아하시지만 저희는 요즘 트렌드에 맞는 간단한 음식을 선호해요. 식사 시간도 불규칙하고요. 그러니까 각자 편한 시간에 편한 걸 해 드시는 게. 잠깐, 지선아. 그러면 내가 언제 밥을 해 먹으라는 거야? 어머님 방에 작은 전자레인지랑 간단한 도구들을 넣어 드릴게요. 그러면 어머님도 편하시고 저희도 자유롭게 식사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방에서 혼자 밥을 해 먹으라고 하는 거였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집에서 말이에요. 지선아, 이 집은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이야.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어머님,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은 세대별로 생활 패턴이 달라서 다들 이렇게 살아요. 특히 신혼부부는. 또 신혼부부. 지선이는 자신들이 신혼부부라는 걸 방패막이로 삼고 있었어요. 그럼 이 식탁은 누가 써?
당연히 저희가 쓰죠. 거실이랑 주방은 기본적으로 저희 생활 공간이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선이가 원하는 건 단순히 따로 식사하는 게 아니라 저를 이 집의 주인 자리에서 완전히 밀어내는 것이라는 걸. 지선아, 이 집은 내 돈으로 산 집이야. 그건 알고 있어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실제로 살고 있는 건 저희잖아요. 오빠 명의로 되어 있고요. 맞았어요. 세금 문제 때문에 성훈이 명의로 해뒀거든요. 하지만 그게 이런 식으로 이용될 줄은 몰랐어요. 바로 그때 성훈이가 들어왔습니다. 늦었네. 뭐 하고 있어? 지선이가 즉시 밝은 표정으로 돌변했어요. 오빠 고생했어. 어머님이랑 좋은 얘기 하고 있었어. 좋은 얘기? 성훈이가 의아해하자 지선이가 설명했어요. 어머님께서 가끔은 방에서 편하게 식사하고 싶다고 하셔서 작은 냉장고랑 전자레인지를 들여드리기로 했어.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 앞에서 며느리와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성훈이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엄마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사실대로 말할까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 하지만 성훈이의 곤란한 표정을 보니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응. 가끔은 혼자 조용히 먹고 싶을 때도 있지.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결심했습니다. 지선이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부터 저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지선이가 요구한 대로 방에서 식사를 하는 대신 저는 일부러 지선이가 출근 준비할 시간에 주방을 점령했어요. 설거지도 천천히 하고 청소도 그 시간에 맞춰서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커피 좀 타려고 하는데. 응, 잠깐만. 거의 다 끝나간다. 지선이는 결국 커피도 못 마시고 출근했어요. 그 다음은 빨래였습니다. 지선이가 빨래를 하려고 하면 저는 이미 세탁기를 돌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 옷도 좀 있는데. 다음에 같이 해주마.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조금씩 빨래를 했거든요. 지선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냥 집안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지선이가 폭발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 저는 언제 집안일을 해요? 집안일? 내가 언제 집안일 한다고 했니? 제 집인데 제가 집안일을 못하게 하시면 어떡해요? 내 집? 이 집이 내 집이야? 그 순간 지선이와 제 시선이 공중에서 격돌했어요. 법적으로는 오빠 명의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이 집은 내 돈으로 산 집이야. 그리고 나는 아직 살아있어. 지선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곧 진정을 하더니 새로운 작전을 펼쳤습니다. 돈 문제였어요. 며칠 후 지선이가 가계부를 들고 저에게 왔어요. 어머님,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많이 나왔어요. 얼마나? 관리비, 공과금, 식비 합쳐서 80만 원 정도요. 그게 많은 거야? 어머님 연금이 월 50만 원인데 나머지는 결국 오빠가 부담해야 하잖아요. 지선이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보여줬어요. 어머님께서 30만 원을 더 부담해 주시면 좋을 텐데. 어머님도 이 집에서 생활하고 계시니까요. 제 연금은 50만 원이 맞았어요. 그런데 그 돈으로 제 개인 용돈까지 써야 하는데 30만 원을 더 내라니. 지선아, 내 연금 50만 원도 다 생활비로 내고 있잖아. 네, 그래서 30만 원만 더 부담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머님 용돈은 20만 원 정도 남겠네요. 충분하지 않아요? 20만 원. 의료비, 교통비, 기타 잡비를 생각하면 빠듯한 돈이었어요. 그럼 성훈이는 얼마를 내는데? 오빠는? 사실 저축도 해야 하고 아이 계획도 있으니까. 아이. 또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네요. 우리도 이제 아이를 계획하고 있어서 돈을 모아야 해요. 어머님도 손주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 말에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손주를 반대할 할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결국 저는 30만 원을 더 부담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겨울이 되니까 난방비가 문제였어요. 어머님, 낮에 혼자 계실 때 난방을 좀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줄이라니? 19도 정도로만 해주세요. 너무 덥게 하시면 난방비가 19도. 72살 노인에게는 추운 온도였어요. 지선아, 나이 들면 추위를 많이 타는 거 몰라? 그러면 옷을 좀 더 껴입으시면 되잖아요. 요즘 좋은 내복도 많고. 제가 제 집에서 내복을 껴입고 살아야 한다니. 난방비가 얼마나 나왔길래 그러니? 이번 달에 25만 원 나왔어요. 평소보다 10만 원이나 더. 그럼 그 10만 원은 내가 더 낼게. 어머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환경. 이제는 환경까지 끌어들이네요. 그런데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 생일이었어요. 1월 15일, 제가 73살이 되는 날이었죠. 그날 아침 성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저녁에 외식하러 가요. 고마워 성훈아. 하지만 지선이는 아침부터 출근 준비에 바빴고 제게 생일 인사 한마디 없었어요. 저는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혹시 지선이가 깜짝 선물이라도 준비했나 싶어서요. 하지만 지선이는 퇴근해서도 생일 축하합니다 한마디 없이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녁 때 성훈이가 케이크를 사왔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 아들아. 그런데 지선이는 케이크 자르는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자기야 나와서 엄마랑 케이크 먹자. 성훈이가 방을 녹화하며 불렀지만 지선이 대답이 없었어요. 피곤하나 봐. 엄마 우리 둘이서 먹어요. 성훈이가 미안해하며 말했지만 저는 이미 상처받을 대로 받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선이가 출근하고 성훈이도 회사에 간 사이 저는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선이 방에서 이상한 상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제가 소중히 간직하던 물건들이었어요. 남편이 생전에 주신 반지, 성훈이 어릴 때 그림 작품들, 제가 젊었을 때 입던 한복. 모든 게 쓰레기 봉투 옆에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야? 지선이가 퇴근해서 들어오자마자 저는 물었어요. 아, 그것들이요? 정리하는 중이에요. 정리? 네. 어차피 안 쓰는 것들이니까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집도 좁고. 제가 소중히 간직해온 추억들을 며느리가 마음대로 버리려고 하다니. 지선아, 그건 내 물건이야. 네, 알아요. 그래서 확인받으려고요.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필요해. 어머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건 이제 누가 써요? 지선이가 남편의 시계를 들어 보였어요. 오래되어서 고장난 시계였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이런 고물은 그냥 버리는 게. 고물이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선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니? 내 인생을 내 추억을 쓰레기 취급하고 있어.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정리하는 건데 왜 그렇게. 정리? 이게 정리야? 이건 내 인생을 지우는 거야. 바로 그때 성훈이가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지선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성훈이에게 달려갔어요. 오빠, 저 정말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자기야,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제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저는 이 집에서 숨 쉴 공간도 없어요. 지선이는 마치 제가 괴롭힌 것처럼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리만 하려고 해도 버럭버럭 화내시고 저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성훈이가 당황하며 저를 보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지선이가 제 물건을 마음대로 버리려고 했다고 말하면 성훈이는 뭐라고 할까요?
그때 지선이가 최호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빠, 저 정말 솔직하게 말할게요. 지선이는 눈물을 닦으며 성훈이를 똑바로 보았어요. 저는 어머님과 같은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제발 어머님께 다른 곳에서 살아달라고 해주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성훈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저와 지선이를 번갈아 보았어요. 자기야, 그런 말은 오빠 제 소원이에요. 제발 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해주세요. 소원. 지선이는 그걸 소원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더 이상 이 집에서, 이 가족에서 제 자리는 없다는 걸. 하지만 저는 그냥 당하고만 있을 생각은 없었어요. 알겠어.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내 소원을 들어줄게. 지선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가 울며 불며 매달릴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내 방식대로.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한 통의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부동산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성훈이와 지선이가 출근한 후 부동산 중개사가 집에 왔어요. 아, 어머님. 어제 전화 주신 분이시죠? 매매 상담 받고 싶다고. 네, 맞아요. 이 집을 팔려고 해요. 중개사는 집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감탄했어요. 와, 정말 잘 관리하셨네요. 32평에 이 정도 컨디션이면 시세가 12억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요. 12억. 제가 빠르게 산 지 5년 만에 4억이 올랐어요. 언제까지 처분하고 싶으세요? 최대한 빨리요. 그러면 시세보다 조금 낮춰서 11억 정도로 내놓으면 한 달 안에 팔릴 거예요. 저는 바로 매매계약서에 사인했어요. 집 소유권이 성훈이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 소유자가 저라는 증명서류는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혹시 가족분들은 아세요? 곧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일부러 성훈이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지선이 소원대로 해주는 건데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일주일 후 구매자가 나타났어요. 신혼부부였는데 현금으로 바로 계약하고 싶다고 했어요. 계약금 1억을 받는 순간 저는 정말로 이 일을 해내고야 말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그날 저녁 저는 성훈이와 지선이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할 말이 있어.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아 저는 계약금 통장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엄마? 집 팔았어.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성훈이가 다시 물었어요. 이 집 팔았다고. 다음 달 15일까지 나가야 해. 지선이가 벌떡 일어섰어요. 어머님, 농담이시죠? 농담으로 보여. 제가 계약서를 내밀자 성훈이가 급하게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게 정말로 계약하신 거예요? 그래. 매매 대금 11억. 계약금 1억은 이미 받았고 잔금은 다음 달에 받아. 지선이가 소리쳤어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왜 상의 없이 하세요? 상의? 누구와? 당연히 저희와. 지선아, 내가 나보고 나가라고 했잖아. 내가 그 소원 들어주는 거야. 지선이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다른 곳에 전세나 월세로. 다른 곳에 전세? 내 돈으로?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지선아, 너는 이 집을 내 집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제 진짜 내 집을 마련해봐. 내 돈으로. 성훈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계약 취소할 수 없어요? 계약금도 받았는데 무슨 취소야? 그리고 나는 취소할 생각 없어.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라고요? 지선이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나는 내 집 팔아서 내 갈 곳 마련했으니까. 어머님의 갈 곳은 어디예요? 그것도 내가 알 바 아니야. 중요한 건 내 소원대로 우리가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지 않게 된다는 거지. 그날 밤부터 집안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성훈이는 밤늦게까지 전화를 걸어대며 전셋집을 알아봤고 지선이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오빠 어떡해? 우리 갈 곳이 없어. 괜찮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강남 지역에서 32평 전세는 보증금만 8억이었고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성훈이 소득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사흘 후 성훈이가 저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계약 취소해 주세요. 성훈아, 일어나. 안 일어나요. 엄마가 계약 취소해 주실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지선이도 옆에서 울고불고 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지선아, 너 거짓말하는 거야? 아니에요. 정말로 제가 잘못. 그럼 내가 소원이라고 한 것도 거짓말이야? 지선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아니면 내가 나보고 나가라고 한 것도 거짓말? 그건. 지선아, 너는 진심으로 나한테 나가라고 했어. 그리고 나는 그 소원을 들어주는 거야. 며칠 후에는 친척들이 몰려왔어요. 성훈이가 SOS를 쳤나 봐요. 먼저 온 건 성훈이 고모였어요. 화자야, 이게 무슨 짓이야? 어떻게 애들한테 상의도 없이 집을 팔아? 고모님, 제 집 제가 팔았는데 왜 상의해야 해요? 애들이 어디서 살라고? 그건 애들이 알아서 하겠죠. 다음에는 지선이 부모님이 왔어요. 사돈댁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지선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집을 팔아버려요. 잘못한 게 뭐냐고요? 사돈댁 딸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지선이 어머니가 딸을 보더니 물었어요. 지선아, 너 어머님께 뭐라고 했니? 지선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사돈댁 우리 지선이가 그런 말 한 적 없을 거예요. 분명 오해가. 오해요? 그럼 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지선이가 제발 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던 그날 밤 대화였어요. 저도 모르게 녹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지선이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오빠, 저 정말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는 어머님과 같은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제발. 어머님께 다른 곳에서 살아달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나온 말. 오빠, 제 소원이에요. 제발 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해주세요. 녹음이 끝나자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지선이 어머니가 딸을 보더니 한 대 때렸어요. 너 정말 그런 말 했어? 지선이는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도 그때 화가 나서. 화가 나서? 화가 나면 시어머니한테 나가라고 해도 돼? 엄마,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당했잖아. 그날 이후로 아무도 저를 말리러 오지 않았어요. 다들 지선이가 먼저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이사날이 왔어요. 성훈이 부부는 결국 성남시에 있는 낡은 아파트 월세로 들어갔어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성훈이 월급의 3분의 1이 나가는 돈이었어요. 이사하는 날 성훈이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엄마, 정말 이렇게 할 거예요? 응.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사실 건데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는 이제 진짜 자유롭게 살 거야. 그날 오후 저는 새 주인에게 열쇠를 넘겨주고 집을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 집은 제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이미 한강이 보이는 작은 원룸을 계약해 두었어요. 15평짜리 작은 공간이었지만 온전히 제 것이었어요. 11억 중에서 새 집값 2억을 빼고 9억이 남았어요. 이 돈이면 제가 죽을 때까지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새 집 열쇠를 돌리며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정말로 자유로워졌다는 걸 느꼈어요. 73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제 것인 공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창문 너머로 반짝이는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선이의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이제 우리는 영원히 같은 공간에 있을 일이 없어.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재미있는 일은 이제부터였거든요. 한강이 보이는 15평 원룸으로 이사한 첫날, 저는 정말 오랜만에 마음껏 숨을 쉬었어요. 창문을 활짝 열고 한강을 바라보니 제가 얼마나 답답하게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언제든 TV를 켤 수 있고 냉장고를 열 수 있고 화장실을 갈 수 있다는 것. 그런 당연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이사 온 지 일주일 후 저는 아파트 단지 게시판을 보다가 흥미로운 공고를 발견했어요. 성동구 실버문화센터 가을 프로그램 모집. 노래교실, 댄서교실, 요가교실, 서예교실.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던 제가 처음으로 저를 위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망설이지 않고 신청했습니다. 노래교실과 요가교실 둘 다. 첫 수업날 저는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문화센터에 갔어요. 노래교실에는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이 20명 정도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옆자리 할머니가 반갑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네, 오늘이 첫날이에요. 저는 박영숙이에요. 여기 온 지 2년 됐어요. 처음에는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금방 적응해요. 영숙 언니는 정말 친절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에는 근처 카페로 데려가서 커피도 사주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려주셨죠. 화자 씨는 혼자 사세요? 네, 최근에 독립했어요. 독립, 멋지네요. 나이 들어서 독립하기 쉽지 않은데. 독립, 그 단어가 이렇게 좋게 들릴 줄 몰랐어요. 영숙 언니도 혼자 사세요? 응. 남편 죽고 아들네랑 살다가 3년 전에 나왔어. 며느리 눈치 보느라 죽겠더라고. 어머, 저랑 똑같네요. 우리는 서로의 사연을 나누며 금세 가까워졌어요. 세상에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화자씨, 우리 내일 같이 한강공원 산책할까요? 그날부터 제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한강공원을 한 바퀴 돌고 오전에는 요가교실, 오후에는 노래교실. 저녁에는 영숙 언니나 다른 친구들과 함께 저렴한 맛집을 찾아다니며 식사하는 게 일과였어요. 화자씨, 요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요? 네, 처음 왔을 때는 좀 어두워 보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활기차세요. 영숙 언니 말이 맞았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웃음이 늘 있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웃는 법을 잊고 살았는데 이제야 다시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에는 노래교실 발표회가 있었어요. 저는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를 불렀는데 박수갈채를 받았어요. 화자씨 목소리 진짜 좋아요. 전문가 같은데요? 에이, 무슨. 진짜예요. 나중에 우리 동네 행사 때 불러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점점 동네에서 유명한 노래 잘하는 할머니가 되어갔어요. 3개월쯤 지났을 때 문화센터에서 실버 여행단 모집 공고가 나왔어요. 화자씨, 우리 같이 여행 가요. 제주도 2박 3일이래요. 여행이요? 저 같은 사람이? 왜요? 화자씨가 뭐 어때서요? 그래요, 제가 뭐 어때서요? 저도 여행 갈 자격이 있잖아요. 제주도 여행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한라산도 오르고 성산일출봉도 보고 바다에서 싱싱한 회도 먹었어요. 60년 만에 처음 타본 비행기에서는 구름 위를 날아가는 기분에 울컥했습니다. 화자씨의 사진 찍어드릴게요.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속 제 모습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이런 제 모습을 본 적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여행에서 돌아와서는 문화센터에서 사진 전시회도 열었어요. 제 사진도 걸렸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무렵 예상했던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 성훈이에요. 성훈이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힘없고 지쳐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니? 어머니, 저희 정말 힘들어요. 성훈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선이가 우울증으로 병원에 다녀야 하는데 병원비도 없고 월세도 밀렸어요. 어머니 도와주세요.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성훈이 월급으로는 월세 80만 원에다가 생활비까지 감당하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도와달라니 어떡해? 돈을 좀 빌려주세요. 월세만이라도. 성훈아.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내가 결혼할 때 내가 뭐라고 했지? 어머니. 이제 어른이니까 너희끼리 살아보라고 했잖아. 그리고 지선이가 소원한 대로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살지 않기로 했고. 어머니 제발요. 이번 한 번만. 성훈아 나는 이제 내 엄마가 아니야. 어머니. 나는 이제 이화자야. 73살 이화자. 내 인생을 사는 이화자.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가슴이 아프긴 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돈을 준다면 성훈이는 평생 제게 기대려고 할 거였어요. 며칠 후에는 지선이가 문화센터까지 찾아왔어요. 어머님, 노래 교실에서 나오는데 지선이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살은 빠지고 머리는 부스스하고 예전의 깔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떻게 여길 알고 왔니? 오빠가. 수소문에서 알아냈어요. 지선이는 무릎을 꿇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문화센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일어나라. 사람들이 본다. 안 일어나요. 어머님이 용서해 주실 때까지. 지선아.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너 지금 나한테 뭘 용서해 달라는 거야? 제가 어머님을 내쫓았죠. 제가 어머님께 나가라고 했어요. 맞아.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친 거였어요. 지선이는 계속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선아, 너 후회하는 거야? 반성하는 거야? 네? 너는 지금 후회하는 거야. 내가 집을 팔아버려서 너희가 이렇게 힘들어져서 후회하는 거지. 진짜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선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만약 내가 그때 순순히 전세방으로 나갔다면 너는 지금도 나를 무시했을 거야. 아니에요. 지선아, 거짓말하지 마. 너는 나를 가족으로 본 적이 없어. 그냥 불편한 동거인으로만 봤지. 저는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이제라도 알겠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 어머님. 지선이가 제 다리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뿌리치고 나왔어요. 그날 밤 영숙 언니가 전화했어요. 화자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마음 아프지? 처음에는 좀 아팠는데 이제는 별로예요. 정말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며칠간 잠도 못 잤을 텐데 이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화자야, 내가 옳은 일 한 거야.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지. 고마워요, 언니. 그로부터 6개월이 더 지났어요. 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문화센터에서는 분위기 메이커 화자 선생님으로 통했고 노래 실력은 거의 세미프로 수준이 되었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공연 요청도 들어왔고 한 달에 한 번씩 친구들과 함께 전국 여행을 다니기도 했어요. 화자씨 요즘 완전 연예인 같아요. 그러게요, 나이가 거꾸로 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거울을 보면 10살은 어려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가을날 뜻밖의 방문자가 있었어요.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남자가 앞에 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몰라봤어요. 너무 초라해져 있었거든요. 어머니. 그제서야 알아봤어요. 성훈이었습니다. 성훈아? 네, 어머니. 성훈이는 10kg도 넘게 빠진 것 같았어요. 정장 대신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해? 어머니 뵙고 싶어서요.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성훈이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제가 정말 못된 아들이었어요. 성훈이는 흐느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지선이 없이 혼자 살아보니까. 지선이가 어떻게 됐는데? 헤어졌어요. 한 달 전에. 왜? 지선이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하면서 친정으로 갔어요.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지선이는 힘들 때는 성훈이에게 매달렸겠지만 정말 어려워지니까 도망간 거죠. 그래서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고시원에서. 고시원? 네. 월세도 못 내서 쫓겨났어요. 성훈이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회사에서도 잘렸다고, 지금은 일용직으로 근근히 살아간다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그렇게 무시한 게 이제야 후회돼요. 성훈아.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지금 후회하는 게 뭔지 알아? 네? 너는 지금 내가 어려워진 걸 후회하는 거야. 내가 그때 집을 안 팔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후회하는 거지. 아니에요. 성훈아, 엄마가 너 32살부터 키웠는데 내 속마음 모르겠니? 성훈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찾아온 건 다행이야. 지선이는 끝까지 남 탓만 했는데 너는 그래도 내 잘못을 인정하니까. 어머니. 성훈아, 나는 너를 용서해. 성훈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정말요? 응. 부모가 자식을 언제까지 미워하고 있겠니? 성훈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말이야. 저는 성훈이를 똑바로 보았어요. 용서한다고 해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야. 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너도 내 인생을 살고. 어머니. 성훈아, 너는 이제 36살이야. 이제 정말로 혼자 설 때가 됐어. 저는 지갑에서 50만 원을 꺼내서 성훈이에게 줬어요. 이건 마지막이야. 이 돈으로 다시 시작해봐. 어머니.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내가 정말로 독립할 수 있을 때 다시 만나자. 성훈이는 돈을 받아들더니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네, 어머니. 꼭 다시 일어서겠어요. 그럼 됐어. 성훈이가 일어서서 가려고 하다가 뒤돌아봤어요. 어머니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었어요. 당연하지. 나 지금 내 인생 사는데. 성훈이가 떠나고 나서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1년이 더 지났어요. 저는 이제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화자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노래교실에서는 강사 보조까지 하게 되었어요. 화자 선생님, 다음 달에 KBS 열린음악회에 나가시는 거 맞죠? 네, 실버 합창단으로 나가요. 정말이었어요. 문화센터 실버 합창단이 KBS 열린음악회에 나가게 되었고 제가 대표로 솔로 파트를 맡게 되었어요. 방송날 저는 화사한 한복을 입고 무대에 섰어요. 노래는 아리랑이었는데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어요. 와, 화자 선생님 완전 스타 됐네요. 이제 우리 문화센터 홍보대사예요.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그런데 방송이 나간 다음 날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성훈이에요. 성훈아? TV에서 어머니 나오신 거 봤어요. 정말 멋있으셨어요. 성훈이 목소리는 1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밝고 힘찬 목소리였어요. 너 어떻게 지내? 저 이제 작은 카페 운영해요. 그리고 성훈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새로 사귄 사람이 있어요. 그래?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어 해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럴 필요 없어. 어머니? 성훈아, 너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살면 돼. 더 이상 내 허락받을 필요 없어. 하지만 너는 이제 어른이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성훈이가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가끔 안부 인사는 드릴게요. 그래 그 정도는 좋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75살이 된 지금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남편의 아내도 아들의 어머니도 며느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이화자로서. 그리고 그 이화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친구들과 유럽 여행을 떠날 예정이에요. 파리의 에펠탑도 보고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도 가볼 거예요.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설렌 적이 언제였나 싶어요. 화자야 내일 여행 준비 끝났어? 영숙 언니가 전화했어요. 네, 다 했어요. 언니는? 나도. 아, 내 나이에 유럽이라니. 꿈만 같아. 맞아요. 우리 나이에도 꿈은 있는 거네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75살에 찾은 내 인생.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늦지 않았다. 아직 할 일이 너무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다. 지순이가 원했던 건 나와 다른 공간에 사는 것이었는데 정말로 우리는 이제 다른 공간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그 아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을 것이다.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넓은 공간에서 살고 있으니까.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어요. 이 화자의 진짜 인생 지금 시작. 이제 내 인생 너무 행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